이렇게 합시다. 118페이지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 할 곳은 개인적 공권의 성립. 근데 그 전에 그 바로 앞에 이제 117페이지 내용은 개인적 공권과 기본권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되는 것인데, 이런 개인적 공권은 기본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기본권으로부터 나옵니다. 법률로서도 나옵니다. 자, 법률로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으로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1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우리가 순서적으로 아까 개인적 공권의 성립 이 부분은 전 시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의 뷰일러라는 학자가 일찍이 공권 개념의 3요소를 제시한 바가 있다고 하고,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 법적인 의무예요. 그리고 사익보호 목적, 사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강제실현력의 존재까지도 얘기했어. 그러나 이제 오늘날 이 세 번째의 요건은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재판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용되죠. 자, 119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가령 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무슨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그럼 이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것이 개인적 공권인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 1번, 일단 이전성이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제한되는 것이, 이전성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손실보상 청구권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의미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허용된다는 견해가 오히려 다수설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적 공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임의적 포기의 제한. 미리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또 원칙이야. 미리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선거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죠? 투표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선거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나는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 나는 명단에서 빼주세요. 투표자 명부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공권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포기가 안 됩니다. 일반 사건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비대치성, 일신전속적인 것이라 대리 행위와 친하지 않습니다. 대리와 친하지 않아. 즉 제3자가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밖의 특수성으로 우리 개인적 공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제도가 있고 국가배상 청구제도 등이 있어. 그래서 사건과 다른 점입니다. 네, 원고 적격의 확대 넘어갑니다. 120페이지에 원고 적격 확대라고 나오는데요. 확대. 일단 개념이 원고 적격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원고 적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할 때 이쪽에서 한쪽에서 원고가 있으면 한쪽에서 이제 반대편에 피고가 있는 것이에요. 민사 소송이라고 한다면 이 원고나 피고가 전부 개인이죠.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인데, 우리가 하는 행정 소송은 원고가 누굽니까? 원고가 뭐 민원인과 같은 어떤 국민이죠. 국민이 피고, 즉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에요.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건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야? 예를 들면 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 이런 형태로 취소 청구합니다. 내가 영업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영업정지 처분 받았어. 근데 행정청이 정지처분 내릴 때 들었던 이유가 마땅치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이때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예전에는 이 원고 자격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되는 어떤 사람만 인정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원고 적격을 확대한다는 것이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원고 적격이 확대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적 공권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 지금 개인적 공권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 공권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모습으로서 첫 번째 뭐야? 원고 적격 확대를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좋죠. 예전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그쳤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에는 개인적 공권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따라서 개인적 공권이 뭐예요? 공권이니까 청구권이 발생하고 재판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지. 이게 공권이죠, 공권. 자, 원고 확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어떤 형태로 원고가 확대되느냐?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경쟁자 소송이 나옵니까? 경원자, 경쟁자 소송이죠. 네, 경쟁자 소송. 자, 봅시다. 청 이렇게 쓰면 이제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하면 서울시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서울시장과 같은 이러한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행정청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경쟁자라는 거죠. 경쟁자. 그러니까 동종 업계의 경쟁자야. 가령 뭐 버스 회사고, 얘가 이제 버스 회사고, 이 사람도 이제 버스 회사예요. 버스 회사 사장. 그러면 경쟁 관계에 있어. 이제 버스 회사를 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아야죠. 버스 회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허가가 내렸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버스 회사 영업 허가를 얘한테 내줬다고 가정을 할 때, 만약에 이 허가에 어떠한 위법한 하자가 있으면요, 위법성이 게재됐을 때 옆에 보고 있던 B가 이 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해달라. 아시죠? 요거는 위법한 하자가 있으므로 버스회사 영업을 허가를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소송이라는 것은 어떠한 처분의 상대방만이 알 수 있어. 직접 상대방만이. 이 버스 영업 허가 처분의 상대방은 A죠. B는 그저 제3자일 뿐입니다. 제3자일 뿐이야. 따라서 이것은 반사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제3자가 제기한다고 해서 전부 인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버스 관련 영업 허가 관련 어떤 법률이 결국은 이러한 버스 회사들의 이익도 보호한다. 즉 사익도 보호한다라고 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경쟁자 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네.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날은 인정합니다. 이걸 경쟁자 소송. 두 번째로 경원자 소송도 있죠. 경원자 소송. 자, 이번엔 청이 있고. 자,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무슨 종로구 한 곳에서 주유소 영업 허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종로구 조례에 따르면 종로구 안에는 주유소를 한 군데밖에 내줄 수 없다고 합시다. 허가. 왜냐하면 주유소라는 건 위험한 시설이므로 이제 한 군데만 영업 허가 내주기로 종로구 조례에 있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순간 결국은 이렇게 불허가가 나오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자동적으로 한쪽에 허가 내주면 이쪽이 불허가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이 허가에 위법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B가 다시 또 이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두 사람은 경원자 관계에 있다고 얘기해. 이 경우는. 저 경우와 다른 점은 한쪽에 어떤 이익이 있는 처분이 내려지면 반대편에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때, 그때 이쪽은 저러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허가의 직접 상대방은 A입니다. B는 제3자일 뿐이죠. 그러나 이러한 B의 권리도 보호받을 권리로 인정하는 추세야. 그래서 경원자 소송 허용됩니다. 3번
한번 이웃소송. 이걸 좀 어려운 한자로 인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이웃일자를 써서. 이웃소송인데 이것도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어떤 시설에 대한 무슨 허가가 나왔어. 우리 대표적인 판례가 연탄공장 사건이에요. 연탄공장. 1975년에 기념비적인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75년에 연탄공장 사건이 나왔는데 요 놈의 연탄공장 공장장이지 사람. 여기 이제 이웃 주민들이 있었어요. 이웃 주민들. 연탄 공장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막 그냥 그 소음과 분진으로 막 시달리는 거야. 근데 마침 보니까 이 허가 과정에 유법성이 게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이런 어떤 위법한 하자가 있어 허가 과정에. 그럼 마찬가지로 이웃 주민들이 이렇게 이것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들이 제기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또 이웃 소송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바로 이러한 허가라는 어떤 처분의 상대방,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제3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인정이 된다면 인정해 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게 원고 적격의 확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121페이지까지 본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개인적 공권을 확대하는 것의 한 일환입니다. 122페이지에 봅니다. 122페이지에 자 이번에는 무하자 전액항사 청구권. 이것도 역시 공권이 확대되어가는 한 모습으로서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재량 행사라고 했죠. 재량 행사. 재량권이라는 것은 뭐죠? 재량권은 원래 이건 여러 번 했는데 어떤 이익과 또 다른 이익, 그러니까 A라는 이익과 B라는 이익을 서로 비교해서 이익 형량을 해서 적정한 어떤 처분을 하는 경우를 재량행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말은 기속행위고. 옛날 같았으면 여기 청이 있었죠, 청이. 여기 이제 행정청이 있어. 그러면 뭐 갑이라는 어떤 국민이 있어요. 어떤 재량행위에 대해서 해달라고 청구를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러한 재량행위를 좀 해주시오. 재량행위를 해주시오. 그러면 청이 뭐라고 하겠어? 그건 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이거 재량 허가를 내줄 건지 말 건지 내가 결정하니까 당신은 청구권이 없다. 근데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종전에는. 청구권이 없다. 그런데 최소한 지금은 오늘날에는 국민들이 뭐라고 청구할 수 있냐면 이러한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서 하자 없이 해달라. 그렇죠? 하자 없이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건 가능하다 이거야. 너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재량행위를 할지라도 행정청이 자기 멋대로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서 자기의 멋대로 이익 형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형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냥 없을 문자입니다. 없을 문자 써가지고 하자 없이 재량행위를 해달라라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이거지. 옛날에는 이런 청구권조차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청구권 인정한다는 얘기는 법원에다가 뭐 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책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검사 임용 사건인데. 그렇죠? 123페이지 아래에 나오죠. 검사 임용 사건. 종조는 이런 거죠. 만약에 국가가 있어.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을 검사로 임용할지 여부. 검사 임용 여부는 뭐냐? 이거는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란 말은 얘가 사법시험 합격해서 아무리 고득점을 했다 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 보면 검사로서의 자질이 불충분하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제적됐던 사례도 있어 막. 그러면 얘는 안 되겠는데 이거 국가관 애국관이 부족하니까 검사를 임용 안 해야지 라고 재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재량행위예요. 검사 임용은. 근데 어느 날 얘가 탈락했어. 갑이 탈락했어. 그러면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어. 내가 왜 검사 자격이 없냐. 난 성적도 좋은데
시험 성적도 좋은데 왜 탈락시키냐 하면서 이렇게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종전에는 어떻다고요? 인정 안 했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얘에 대해서 검사 임명할지 안 할지는 국가 마음이야. 그러니까 너가 왜 소송 제기하냐? 오늘날은 이제 공권이 확대가 됩니다. 이른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소송 제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법원에다가 내가 검사 임명 탈락하는 과정에 국가가 이익 형량을 함에 있어 위법한 하자가 있으니 검토해 주세요. 그죠? 위법한 하자가 있으니.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까? 배운 것 같다. 그죠?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재량의 하자. 아직 안 배웠군요. 자, 재량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재량의 하자는 구체적으로 보면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여부, 또는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 형량도 만들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어. 이 양팔 저울인데 양팔 저울 자체가 무게를 제대로 잴 수 없는 고장난 양팔 저울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과연 얘도요. 소송 제기하면서 판사님 저 아무래도 고장난 양팔 저울로 나를 지금 검사를 탈락시킨 것 같으니 맞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결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것은 개인적 공권의 확대 일환으로서 오늘날 인정이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요. 행정개입 청구권.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행정개입 청구권 또 나옵니다.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그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재량행위죠. 재량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이게 재량권 수축 이론인데 재량권이라는 것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가 있어. 이 말은요, 재량권이 이제 아니다 이거죠. 재량행위가 아니고 0으로 수축됐다는 얘기는 기속행위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일까?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재량이야. 근데 요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이런 사례에서는 이제 영원히 이거 검사를 임명한 여부는 중요한 거니까, 한 나라의 검사는 중요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국가의 재량행위로서 여전히 남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더 이상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 하천인데 여기 공장이 있죠. 공장에서 계속 이렇게 폐수가 흘러나와. 폐수가 하천으로 막 흘러나와. 그래가지고 이 오염물질 때문에 막 냄새가 그냥 온 천지를 진동하며 사람들이 그냥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강물 썩어 들어가죠. 물고기 다 폐사당하고. 환경적으로 이거는 큰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관련 법률을 보면 되게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 관련 이것과 관련 법률을 읽어보면 제 몇 조 해가지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이죠. 환경부 장관은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서 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재량행위인데 지금 폐수가 허용 기준치 이상 넘어서 마구마구 흘러내린다. 아까와 같이 이웃 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더 이상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야? 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거죠. 해석상. 그러니까 기속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환경부 장관은 이걸 반드시 단속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 그래서 재량행위도 결국은 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 줄어든다. 따라서 기속행위로 바뀐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주민들은 환경부 장관한테 막 얘기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단속해달라 이게. 행정개입해달라 이거지. 저놈의 공장을 단속해달라. 저놈의 공장을 문을 닫게 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개입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이러한 권리를 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서 조선시대 같으면, 조선시대에는 뭐 공장도 없었겠지만 만약 저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백성이, 고통받는 백성이 사또를 찾아가겠지. 사또 찾아가지고 저놈의 공장 문을 좀 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닫게 해서
사또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거야 지금 법을 봐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내 마음이지 뭐 내가 응?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옛날에 사또는. 그러나 지금은 공권이 확대됩니다. 국민들은 당당히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청구했는데 환경부 장관이 가만히 있거나 이게 부작이라고 하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아예 거부를 하거나 거부 처분. 이와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는 이러한 공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사또를 상대로 이런 사건에서 막 소송 제기하고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민들이 당당히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이게 개인적 공권이죠. 이렇게 그래서 재량권 영으로 수출되면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개인적 공권이 확대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기가 어디까지 한 겁니까? 행정개입 청구권은 126페이지 나오죠. 126페이지 행정개입 청구권. 그래서 128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128페이지. 그 128페이지 마지막이 실현수단 그래가지고 뭐 행정쟁송 나오고 국가배상 나오잖아. 이 말은 뭐라고요? 저렇게 개입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여전히 행정기관이 거부를 하거나 부작위할 때는 행정쟁송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 있는 거야. 돈으로 달라는 거지. 이웃 주민들이 고통을 입었으니까. 아니 너 국가가 단속을 안 한 바람에 우리가 고통을 입었으니까 돈으로 달라. 이게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아래 이제 제6절 특별 권력 관계로. 이것도 사실은 지금 봤던 개인적 공권하고 관계가 있어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이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교과서에. 결론부터 말하면 예전에는 제목이 특별권력관계론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가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 있는 국민일지라도 자기가 위법한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행정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되는 거예요. 특별권력관계. 책에는 어떤 책에는 이걸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행정법 관계. 요 권력이란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행정법 관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똑같은 이론이에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가령 행정주체가 있다. 행정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 이런 것들을 말하죠. 행정주체가 있습니다. 행정주체 안에 행정주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있을까요? 여기 뭐 공무원. 그리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주체 안에 어떤 감독과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수형자. 그리고 공기업 이런. 공기업은 기업인데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쪽에 일반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 사인으로서의 어떤 국민, 우리와 같은 사람 말하죠. 일반 사인으로서의 어떤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 이 행정주체와 국민과의 관계하고 행정주체와 이들의 관계가 법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주로 행정주체가 국민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까 예를 들면 뭐 과세권 이런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형벌권, 뭐 강제징수권, 강제징수권 뭐 이런 것들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이른바 일반 권력관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 권력관계.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관계는 일반 권력관계예요. 일반 권력관계를 근거로 해서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주체는 얘네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권력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일반 권력 관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도 여기서는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국가는 각종 직무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너 일주일 동안 부산에 파견 나가 있어.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국민한테 그렇게 명령 내릴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수영자? 자, 너는 지금 교도소 내에서 난폭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 행위를 하면 독방에다 막 가두고 그러죠. 근데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명령을 내리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개인의 자유로운 기본권이 있으므로. 공기업? 여기 해당하는 건 이제 사기업이 있을 수는 있죠. 사기업이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 못해. 사기업 열심히 장사해서 성공하면 되는 것이고, 뭐 잘못해서 망하면 망하는 것이고, 국가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기업이라는 것은 막대한 공적 자금이 여기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이걸 관리를 안 하면 국가에서 뭔가 채찍을 휘두를 수 있어요. 바로 어제 뉴스 보니까 감사원이 인천국제공항 여기를 이제 특별 감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외국인에 의해서 보안이 마구 뚫렸다는 뉴스 들으셨죠? 도대체 어떻게 보안을 하길래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감사 들어간대. 감사원이니까 공기업이니까 감사원이 이렇게 국가가 감사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사기업은 아니 저 회사가 왜 이렇게 장사를 못하지? 그러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다르죠, 두 가지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공무원이나 수영자의 공기업에 대해서 어떤 특별 권력을 행사할 때 꼭 법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정리를 하면 자, 이 특별 권력 관계 내에서는요. 첫 번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어. 과거에는. 얘네들도 분명히 국민이에요. 그죠? 국민인데 특별 권력 관계는 국민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권을 막 제한합니다. 이 공무원이 지금 이달에는 부모님 모시고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한 달 동안 부산으로 파견 명령 내리는 거야. 그럼 기본권 제한하죠. 근데 그러한 것이 뭐 법적 근거가 있어요? 직무 명령 막 내립니다. 그리고 사법심사는 제한된다고 했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행정주체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더라도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사법심사 제한. 법원으로부터 심사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일반 국민하고 다른 점들이죠. 일반 국민은요. 법적 근거 없이 국가로부터 함부로 기본권 제한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우리 헌법에. 그리고 일반 국민은 당연히 재판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든지 행정주체를 상대로 사법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소송 제기하고 행정심판위에다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여기 이렇게는 뭐냐면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명령권. 그리고 명령을 수행 안 해? 그러면 징계 내릴 수도 있어. 징계권. 이렇게 포괄적인 명령권과 징계권까지 갖고 있고. 차이점 알겠죠? 근데 이 과거에 이러한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 뭐 아주 오랫동안 확고하게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약간 이제 변형되더라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위에 2번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 이론에 따르면 일반 권력과 특별 권력 관계는 법체계 성질이 다르다라는 절대적 구별설 하에서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법치 행정의 원리, 특히 법률 유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바로 법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줄 내놓으면 특별 권력 내의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일반 권력과 차이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많은 견해가 있겠지만 129페이지 아래에 표가 있죠. 지금은 특별 권력 관계를 옛날처럼 그렇게 뭐 특별한 어떤 권력 관계로 법률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 부분은 원관이 132페이지 보세요. 132페이지 보시면 법률 유보 사법심사에 관계 해놓고 1번 기본권 제한과 법률 유보 나오면서 이제는 특별 권력 관계 내부에는 저 사람들일지라도 위법하게 부당한 또는 위법한 처분을 받게 되면 기본권 제한을 받을 때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기본권 제한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특별행정법 관계도. 오른쪽에 보면 제목이 사법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법심사. 여기 2번인데 편집이 잘못됐네요. 사법심사는 2번입니다. 왼쪽 페이지에 기본권 제한과 법률 유보가 1번이고 사법심사는 2번입니다. 자, 따라서 쭉 내려오세요. 133페이지 아래, 맨 아래 내려오면 전면적 사법심사라고 되어 있잖아. 오늘날에는 특별 권력 관계도 이제는 똑같이 일반 권력 관계처럼 즉 국민이 행정주체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소송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원이 공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감사를 하죠. 그럼 공기업이 권한쟁의 심판 같은 거 제기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전반적인 그 줄거리는 아셨죠? 네, 이런 상태입니다. 특별 권력 관계로는 옛날에는 저랬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다고 그죠? 빨간 글씨가 이제는 오늘날에는 특별 권력 관계 내부에도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심사도 제한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해도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타 여기서 좀 부차적인 것들 몇 개를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128페이지 맨 아래에 성립 배경과 이론적 기초 나오죠. 128페이지. 이러한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 한 200년 전에 왜 생겼느냐 하면 절대 군주형, 즉 왕이 다스리던 때 절대 군주형이 붕괴되고 입헌 군주제가 나타났을 때 군주가 아무래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용학자들을 동원해서요. 자기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저렇게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을 만들어서 저 맨 왼쪽 동그라미 있죠. 저 동그라미 안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불침투 이론이에요.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자, 특별 권력 관계 내부에는 법이라는 것이 침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의 영역. 법의 영역이 아니니까 법적 근거 없이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법적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재판의 대상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그러나 오늘날 그런 생각은 이제 무너집니다. 130페이지로 잠깐 갑시다. 130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특별 권력 관계의 유형이 나옵니다. 유형. 여기는 공법상 근무 관계가 있어요. 공무원의 근무 관계, 그다음에 군인의 군 복무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공법상 영조물 이용 관계가 있습니다. 국공립대학 재학 관계, 국립도서관 이용 관계. 우리가 여러분 시립도서관, 국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을 가면 이용 규칙이 다 있어요. 벽면에 써 있죠. 이용자의 준수 사항 해가지고 써 있고 나중에 맨 아래쯤 보면 위에 관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도서관장은 그 당사자를 도서관으로부터 퇴출시킬 수 있다. 퇴출 명령을 낼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막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것은 바로 이것이 공법상 영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국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시간만큼은 저러한 특별 권력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바깥에 있는 일반 시민한테 적용되지 않는 그런 규칙들이 그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법상 특별 감독 관계도 있죠. 저거 아까 공기업과 국가의 관계. 공기업. 그리고 공법상 사단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조합 같은 경우가 공공조합이에요. 공공조합. 여기에는 행정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 표 바로 밑에 즉 131페이지에 보면 성립사유와 소멸사유가 나옵니다. 성립사유 특히 중요한데 성립사유.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즉 특별권력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크게 법률에 의한 경우와 동의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립사유. 자, 요거 이제 성립사유. 법률에 의한 경우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 동의도 임의적 동의가 있고 임의적, 그 다음에 임의적, 필요적 동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형자 관계. 이것은 형법이 정한 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범죄, 유죄로 확정되면은 법원 교도소로 들어가죠. 그럼 이러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동의.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는 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국가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너 왜 공무원 시험 안 보냐? 공무원 시험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오로지 개인의 자유입니다. 임의적 동의. 근데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또. 취약아동. 취약아동은 반드시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얘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는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뭐 7일 이상 장기간 결석 중인 애들 또는 학교에 취약시키지 않은 경우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법적인 의무예요. 이런 것이. 취약아동. 자, 그리고 131페이지 아래에 이제 포괄적 명령권과 징계권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일반 권력관계에서 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33페이지로 가면 133페이지에 우울레라는 학자 한 사람 나옵니다. 우울레라는 거. 133페이지. 나오죠. 이 사람은 특별권력관계 내부를 경영관계와 기본관계로 나눴어요. 경영수행관계와 기본관계. 책에는 요게 밑에 있는 게 먼저 나오네. 기본관계.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 특별권력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내용들은 보다 더 중요한 사항으로 봐서 만약에 이러한 기본관계에서 위법한 행위가 발견이 되면 당사자는 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가령 직무명령 같은 경우 요 직무명령 자체가 직무명령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뭐 출장 명령 같은 거. 그다음에 당직 명령. 당신 말이야 다음 주 월요일에 당직 8년이랍니다. 이렇게 되면 따라야죠. 근데 이것은 부차적인 관계로 봐가지고 이런 경우에 뭐 위법하게 당직 명령 냈다고 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울레입니다. 울레.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는 사람이 울레다. 그리고 맨 아래 전면적 사법심사. 아까 했죠? 사법심사. 네.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판례들이 몇 개 나오는데 134페이지 보면 134페이지에 판례가 몇 개 있습니다. 동장구청장 사건. 구청장이 상급기관이죠. 동장보다. 네. 자, 동장은 구청장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특별권력관계 내부를 할지라도 이제는 동장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보세요. 그러니까 큰 변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도 이거 국립대학교 학생인데요. 서울대인가 서울교육대학교 국립대학교 학생인데 이 학내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큰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 딴에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이걸 법원에다가 제기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 국립대학교를 상대로 법원에다가 이런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권력관계 이론에서 말할 수 있어요. 뭐 불문 경고 조치 밑에 나오죠. 세 번째 단계 불문 경고 조치.
이거는요,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뭐 잘못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징계하기는 좀 뭐하고 징계는 아니고 이제 경고 조치를 내립니다.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면 공무원 인사 기록 카드에 남아요. 그것이 남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안 없어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혹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아마 가중적으로 제재 받겠죠. 이미 경고 처분 받는 사람이 왜 이러냐. 그리고 승진도 누락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일정한 처분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불문 경고 조치가 법을 위반한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은 법적으로 다툴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 이게 특별권력관계 이론이었습니다. 제2장 제2편이죠. 행정의 행위 형식. 행정의 행위 형식. 행정이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행정작용을 하는데 형식이 굉장히 많더라 이거야. 어떤 하나의 형식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의 그런 법적 성질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채찍을 가해야 되고, 때로는 사탕, 당근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형식. 때로는 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말로 이렇게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국민과 계약을 맺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행정은 해야 될 일이 다양하므로 그 형식도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럼 제2편은 바로 그러한 다양한 행위 형식을 하나하나씩 보는 것이에요. 목차를 일단 보면 제1장은 행정 입법인데요. 입법의 형태로 합니다. 자, 입법이 뭐죠? 입법. 법령을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성문화된 어떤 무슨 A법 시행령 이런 식으로. A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에요. 그 다음에 A법 시행규칙, 이건 총리령이나 부령입니다. 네, 이런 것을 행정입법이라고 불러요. 입법의 형태로. 행정부가 하는 입법행위다 해가지고 행정입법이에요. 시행령, 이건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부령, 총리령. 규범이죠. 규범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행위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행위. 이것은 추상적이죠. 규범이라는 건 추상적인 것이야. 문서화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구체적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행정행위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뭐 허가를 거부한다거나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거나 뭐 특허를 내준다거나 이런 것들. 통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이건 규범하고 달라서 개별적인 행위죠. 개별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타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이거죠. 그 중에는 어떤 계약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 지도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사실 행위로서 할 수 있고. 자, 이런 말 있죠? 행정의 행위 형식에는 정원이 없다. 정원이 뭐 50명이냐, 60명이냐, 정원은 없고 다양한 방법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겠어요. 행정입법부터 봅니다, 이제.